제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, 그러니까 막 누군가는 감독님의 작품을 뭐 초기 애니메이션 때 부산행 이후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리고 뭐 이제 애니메이션은 감독님의 어떤 날카로운 시선들을 다루고 있고, 이제 뭐 부산행부터는 어떤 상업적인 작품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, 저는 그 모든 작품에 다 감독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약간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어떤 그것들을 표현하는 장치가 조금 더 상업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작품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작품 하실 때마다 좀 유심히 보죠. 이분이 또 이번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고,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이자 감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많은 결들이 사실 작품 안에서 읽혀요.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의 얼굴과 또 그 가족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,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적이다, 한국의 신화다, 이런 말들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사라진 정말 얼굴 없는 수많은 아무개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, 그리고 이명규의 내면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상을 좀 포개어 보게 되기도 하는 작품이고, 그 결이 항상 굉장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. 두 배우의 최근의 공통점이라면 1인 2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. 작품은 같지 않았지만 박병 배우는 미지의 서울에서 자매를 연기하셨죠. 미지와 미래를 연기하셨고,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이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,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아들의 현재를 연기하셨는데요. 얼마 전에 미지의 서울로 제가 한번 여쭤보았을 때 1인 2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셨어요. 배우 입장에서는 다 욕심이 날걸요?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,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? 한 번쯤은 욕심이 날 법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뭐 데뷔를 하고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또 못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느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이런 도전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시간이 또 오히려 더 지나면 또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는 했어요. 그리고 정말 배우들이라면 기회가 온다면 한 번쯤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 한 걸로 만족을 하게 됐어요. 너무 어려우셨죠. 1인 사역이라는 말까지 나온 배역이었기 때문에. 이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 친구들이 만나면 촬영이 정말 한 2배, 3배, 4배가 되고, 그리고 이제 만지면 더 힘들어진대요. 그래서 잘 못 만져요.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뭔가 이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고, 그 친구들이 한 화면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을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를 좀 디테일을 나누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면서 그 권혜여 선배님의 어릴 때를 연기를 하셨잖아요.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박정민 배우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, 권혜여 선배님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가 나오는데, 근데 그 젊었을 때의 어떠한 그 순간에 저는 그 선배님이랑 같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, 원래는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놀라기도 했었고, 그 웃음소리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, 그 웃음소리도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겠죠, 당연히? 네. 안 했다고 하기에도 지금 좀 그쵸? 네. 정말 아무튼 또 한 번 또 놀라면서 봤던 연기였어요. 동감하세요? 배우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 아, 매력적이죠. 1인 2역 아주 매력적이고,
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내 연기력을 뽐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야망. 왜요? 왜 웃어요? 왜요? 너무 속마음으로 너무 드러내는. 그렇잖아요. 그런 거예요. 사실 네. 저는 앞에 되게 정제된 말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 야망 그렇죠. 한 번쯤은 하고 싶어요.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부딪히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. 아직 뽐낼 때가 아닌가? 이러면서. 망할 수 있죠. 망할 수 있는데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내가 한번 1인 2역이라는 거 하면 한 작품에서 두 개의 인물을 연기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. 그래서 아주 뭐 고영 씨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한 1인 2역은 사실 고영 씨가 한 1인 2역에 비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1인 2역이라서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가발 쓰면 돼요. 가발 쓰고 히히히 웃으면 다른 사람이 일단 한 명은 그냥 나로 하면 돼.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워. 왜냐면 고영 씨는 진짜 말 그대로 만났어야 되잖아요. 그 인물 두 명이서 만나야 돼. 그 이제 거기서 캐릭터 차이를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제가 아버지 연기를 할 때는 권혜영 선배님이라는 어떤 모델링이 있고 아들 역할을 할 때는 이제 나라는 모델링이 있어서 막 크게 막 뭐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고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를 뭐 지구에서 했지만 어려울 시간이 없었어요. 제한적인 시간. 네, 어려우면 안 돼 그냥 틀려도 가. 네,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.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발을 쓰면 새로운 내가 딱 스위치 온 되는. 근데 그런 게 그런 있어요. 게 확실히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옷도 갑자기 막 그 네네네. 도장 조끼 입고 맞아요.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면 이제 사람이 조금 더 내 자신이 기구한 느낌이 들거든요. 네, 그런 느낌에 의지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. 이 1인 2역 잘해낸다면 어쩌면 나 연기상에 조금 가까워질지도 라는 야망. 내년 황금 촬영상 한번 노려보세요. 보영 배우한테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. 여기서 정영이라는 캐릭터를 신현빈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. 얼굴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채 하는 연기를 여기 신현빈 배우가 하는데 그 제안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? 이 역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역할일까요? 근데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 분의 목소리와 그 대사에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톤과 말하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집중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배우가 연기를 할 때는 거기에 뭐 오롯이 이제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었어야 됐겠다. 그리고 이제 몸짓과 이제 손 약간 이런 디테일의 연기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얼굴 표정에 기대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도전이라고는 할 수 있어서 네,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사회가 들어왔다. 합니까? 저 역할이에요? 음. 그럼 저 너무 좋죠. 돈을 근데 별로 안 주나?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저는 영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대본이 하나 나와요. 얼굴이 안 나오나요, 감독님? 아니 장르 영화예요. 아니 두 분이 그 도장에 관한 영화를 찍으시더니 자꾸 누구를 도장 찍게 하려는 지금 일을 착당하시는 이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약간 하이에나 같은 게 있어요. 된다 싶으면 그냥 이걸 다 뭐 저희 회사 분들도 다 듣고 계시겠죠, 옆에서. 다 고개를 좀 돌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박보영 배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도 뭔지 궁금해요. 그러니까 뭘 보면 평소에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편인지 이건 정말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른 거잖아요. 정말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. 저는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다정함과 선함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대사를 하시잖아요. 나도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상대방의 그런 리액션으로 다 안다. 그러면서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.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
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대중분들에 대한 이제 반응과 약간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는 입장이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아름답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어쩔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소신을 지키고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대중분들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혹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건지 막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진짜 다른 얘기인데 죄송해요. 아니 감독님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되게 저한테 자꾸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.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쩌면 되게 외면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권혜원 선배님이 막 그런 그 뒷부분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실 때 연기적으로 압도도 되면서 너무 뒤틀린 사람 같은 거예요. 마음도 뭐도 다 너무 뒤틀린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뒤틀린 마음과 저런 사람 뒤틀린다고 생각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?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나도 어쩌면 되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아름다운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약간 선함과 다정함이 제일 제 기준에서는 아름다운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름다운 답변이었어요, 진짜. 너무 딴 데 갔다 온 것 같지?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그 방금 되게 핵심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연상호 감독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이 모멸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러고 항상 동시에 사람이 역시 꼬이면 안 돼. 꼬인 구석에 있으면 저렇게 돼. 막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인간이 느끼는 모멸감의 포인트가 항상 있고 그래서 그 모멸감 때문에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늘 작품마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 굉장히 예민한 감정이긴 하지만 연상호 감독에게 그 모멸감이라는 게 뭘까? 평소에 자주 떠올리시는 감정일까? 이런 생각들도 아니 그게 느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죄송합니다. 말에 오해가 있었어요.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궁금해하시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도 했고요. 좀 흥미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. 그 모멸감을 내가 많이 느끼나.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. 네.